지금 서울 인구 줄고 있죠. 경기도 수도권에 막 좋은 데로 막 옮겨가고 막 집주인 돼가지고 갔잖아요. 다시 끌어모을 만큼 뭐가 있어야지 올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규제 때문에 2030은 집을 못 산다? 원래 2030이 집을 사려면 일정 부분에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의 특성이 개별성이잖아요. 다 다른 거거든요. 근데 주식처럼 생각을 하면서 다 다른 물건들이 마치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 팔릴지 몰라요. 전세 제도가 완전히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이유는 전세를 놓지 않으면 그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곧 이 상황이 해결될 거다라는 믿음을 버려라. 2030 세대들의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게 아니라 살려준 거예요. 살려준 거. 뭐냐면 전세 대출 덜 나온다, 전세 보증 안 해준다 하니까 뭐 나 몇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전세 살란 말이냐. 원래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시장 경제예요. 자기가 살 수 있는 정도를 가지고 사는 게 원래 일반적인 건데 사실 그렇지 않았던 시장인 거거든요. 이번에 규제 때문에 2030은 집을 못 산다? 원래 2030이 집을 사려면 일정 부분에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본 축적의 시간을 거쳐야만 집이라는 가장 비싼 재화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시장이었어요. 왜 40대, 50대 무주택자 있어요? 그 정도까지 노동을 하고 해서 돈을 모아도 사기가 어려운 게 집이에요. 근데 2030들은 지금 그런 시간을 안 갖고 그냥 대출 이만큼 받아서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안 빌려줘?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빌렸느냐? 자신의 미래를 담보 잡고 빌리는 거예요. 이게 30년, 50년까지. 그러니까 원래 그냥 감당하려면 요만큼밖에 못 빌리는데 기간을 늘리면 이자는 좀 많이 내더라도 더 많이 빌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간을 늘려서 막 빌렸잖아요. 자기의 30년에서 50년, 지금 30이면 80살까지 벌 돈을 미리 땡겨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레버리지인 건데 그런 인식을 안 하고 왜? 나는 30년 동안 갚을 생각이 없어. 지금 사서 좀 있으면 오를 거니까 오르면 나 이거 팔고 치고 빠지고 하면서 나는 이익만 취할 수 있을 거야. 당장 3년만 나는 이자를 갚으면 돼. 당장 5년만 버티면 돼. 나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들어온 시장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집이라는 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주식이랑 완전히 틀려요. 주식은 1년에 300%, 500% 회전되잖아요. 그 물건이 계속 사고 팔고 누군가 샀다가 팔았다 되는 물건인데 집은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집은 모양은 표준화돼서 아파트라고 해서 다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개별적인 물건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의 특성이 개별성이잖아요. 다 다른 거거든요. 근데 주식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 다 다른 물건들이 마치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 팔릴지 몰라요. 사는 건 여러 개 중에 비슷비슷한 것 중에 내가 사면 돼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어요. 파는 건 내 물건이 팔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사람들이 이거 어디가 뭐 대장주고 여기 뭐 그래프 분석해서 막 주식처럼 막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조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거 사면 나 돈 벌 수 있어. 여기는 팔려도 여기 안 팔릴 수 있어요. 그런 물건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에 대해서 지금 준비 안 된 사람은 들어오지 마 한 거예요. 왜? 돈 안 빌려준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6억은 빌려줄게. 6억? 그럼 너 갚을 수 있어? 집 안 팔려도 6억 갚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6억이라는 거 연봉 2억 넘어가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이죠. 그 정도까지 이미 원래 우리 소득 수준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만큼 빌려준다는 게 6억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나 6억밖에 안 빌려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6억이라는 빚이 실질적으로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자기가 30년을 일하든 50년을 일하든 갚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의심스러운 정도의 돈이 6억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금 왜 나 더 안 빌려줘? 나만 못 참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집값이 더 하락해야 정상적인 시장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셨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려가야 정상화된 거라고 보시나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 풀린 유동성이 이제 앞으로 얼마큼 흡수가 되느냐 또 이런 상황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많은 이제 지표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전세가율을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전세라는 거는 내가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사용 가치적인 측면이고 매매가는
그 사용 가치 플러스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의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된 것. 이게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상승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예상되는 지역들, 그런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낮아요. 강남 같은 경우.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뭐 매매가랑 전세가랑 똑같아. 앞으로 더 올라갈 기대는 없고 이거 낡으면은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으니까 내가 집만 명의 갖고 있지 전세가랑 거의 비슷하게 받고, 이게 일반적이었어요. 안정기,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 그러면 지방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전세가율을 보이고, 이제 서울, 강남 이런 데는 낮아도 한 70%, 80%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 전세가율은 강남은 25%예요. 25%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사용 가치가 1인데 나중에 엄청 오를 거기 때문에 5배를 주고 사는 이런 시장인 거예요. 이게 얼만큼 과열된 시장인지가 느껴지잖아요. 그 기대치가 그만큼 과하게 반영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장기적인 시장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일정 수준까지 좀 그 갭이 줄어드는 상태. 근데 전세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히 올라가는,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를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전세가율이 과거처럼 이제 일정 수준 범위로 들어오려면 지금 올라간 금액이 내려와야지 그 범위 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 가격은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일부 댓글들 보면 전세 제도는 사라져야 된다, 외국처럼, 이런 의견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세 제도가 완전히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이유는 전세를 놓지 않으면 그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갭 투자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을 계속 유지를 하고 싶어하는, 뭐 사람들의 욕구가 그렇다고 하니까 집을 계속 갖고 있고 싶어. 근데 집을 갖고 있으려면 남의 돈을 이만큼 끌어와야 갖고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걸 은행 돈을 끌어와가지고 내가 들어가 살거나 아니면 전세를 놔서 이 집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전세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 유지가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이 사람은 집을 갖고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사람들은 전세가 더 유리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굉장히 양호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안정된 지역이야. 그런 지역에 전세를 내가 들어가 살다가 이 집주인이 문제가 생겨서 잘못된다 하더라도 안 되면 내가 그 집에 살지 뭐 라고 생각하는 집이면 전세를 택해야죠. 그러니까 매매가가 떨어져도 전세가 정도는 유지될 거다라고 믿는 지역이라면 그런 지역은 내가 전세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됐을 때 내가 이 집을 사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세를 택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을 하겠죠. 아, 그럼 내가 이거 전세금을 이만큼 냈다가 돌려받지도 못하고 이사도 못 가고 난 여기 계속 살고 싶은 게 아닌데 그런데 전세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보증금을 줄이고 내가 일부 월세를 감당하더라도 이렇게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들, 다양한 이제 시장의 그런 스펙트럼이 펼쳐지겠죠. 전세 제도는 없어질 수는 없다. 없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집주인들, 갭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이 상황이 해결될 거다라는 믿음을 버려라. 곧 상황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경에 온 거고, 결국에는 그동안 맞아야 될 매를 안 맞고 그냥 미뤄뒀다가 더 이상 못 버티니까 이제 시작된 거지. 그러면 더 좋아질 게 없다. 그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유지를 하는 것이고, 유지할 능력이 안 되면 남들보다 빨리 탈출하는 게 우선인 거죠. 갭 투자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미 또 이런 선택들을 하고 있어요. 집을 이제 한 채를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집을 내가 실제로 사용도 하면서 더 올라가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있지만 막상 자기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이거 팔아서 뭐 딴 데 가기도 애매하고 뭐 이러니까 그냥 유지하거든요. 큰 자본이득을 본다라는 개념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갭 투자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하나를 갖고는 그런데 두세 개 있으면 어떤 건 이제 이익을 익절할 수도 있고 뭔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끼고 저거 사고 저거 끼고 저거 사고 이렇게 여러 개를 막 벌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멈춘 거야. 이게 다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중에 일부 내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익 구간에 있고 또 팔릴 수 있고 현금화 가능한 것들을 팔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결국에 뭐 똘똘한 한 채 현상 많이들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줄여가는 거. 이런 선택들을 이미 그동안 오른다고 해서 사라고 했던 분들 많이들 이미 했어요. 그렇게. 근데 지금 그런 얘기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더 오를 거야. 나는 그리고 금리 내려간다고 하니까 난 지금 상황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그냥 하신 분들이 좀 어려운 거예요. 제일 그런 게, 그러니까 영끌 하신 분들 보면 영끌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가능한 한 최대의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사는 것. 가능한 한 최대의 대출. 그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게 저금리 2%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2%의 금리가 다시 올 것이냐. 이걸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잘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빌려줘라 해요. 선별적으로. 그러면 이 영끌은 지금 2%의 금리를 간신히 감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더 빌려줄까요? 아니죠. 그럼 이 사람들은 더 빌려받기를 원하잖아.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하기 원하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금리를 더 올려받겠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2%에 받았던 게 4% 되면 2배예요. 내가 간당간당 버티는 게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2배가 된 거예요. 뭐 3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5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를 겪고 있고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빚의 무게를 털어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안 팔리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그래서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이런 이제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제가 막 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안타까워서 사실은 저는 이런 영상을 많이 하고 제가 유튜브 활동했던 것도 이런 거거든요. 결과가 뻔하니까 이제 본인의 선택에 지금 책임지면서 사는 이제 그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지금의 문제를 빨리 해결할수록 좋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끌고 간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과거에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뭐 이제 50대, 60대 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3, 40년 동안 그렇게 이제 빚을 갖고 뭐 지금은 시기가 좋아서 내가 샀던 것보다 오른 것도 있고 뭐 정리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됐겠지만 그 세월 동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득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럼 결국에는 자기가 씀씀이를 줄이면서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하는 게 가장 좋죠.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감당이 안 되는데 처분도 안 돼. 그럼 결국에는 내가 그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투잡 뛰시는 분들도 생기는 거고 아니면 생활비 자체를 줄이는 형태로 가는 거죠.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이 기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계속 그렇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지가 안 되면 결국에는 이제 강제적인 형태의 연체가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경매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기 전에 탈출할 수 있다면 탈출을 권하고 싶습니다. 일부 부동산 전망 리포트에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자금 유동성과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을 전망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대부분의 부동산 전망은 다 오른다예요. 역대 쭉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에도 오른다, 뭐 때문에 오른다, 계속 오른다고 해요. 근데 부동산 시장의 자금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지금 막혔고 그게 인위적으로 막았다기보다는 여력이 안 되니까 막은 거거든요. 그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기가 어려운 구조다.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해도 현재만큼의 돈이 들어와야 되고 거기서 가격이 오르려면 현재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와줘야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은 시장이다.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른다 이런 얘기 하는데 공급 부족? 공급은 더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축의 공급 또한 공급이에요.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는 게 그게 공급이에요.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 신규 공급이 부족해진다. PF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업들이 진행이 안 돼서 앞으로 공급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미 비용이 들어간 곳은 결론이 나야지 돼요. 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이미 뭐 사업 시행인가 하고 이주 나가고 뭐 이래서 돈 이제 공사비 들여서 공사하고 있는 곳들 근데 공급 안 되나요? 되죠. 그 사람들은 이미 돈을 빌려서 써서 이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야 마무리가 돼요. 안 그러면 다 날리는 거예요. 예전에 경기가 침체됐을 때 성수동의 그 두산 거기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최고급 주상복합으로 거듭난 지역인데 거기도 그 조합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결국에는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돼서 전부 다 날라갔잖아요. 책임을 진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다른 이제 건설사가 그 땅을 사서 이제 최고급 집을 지어서 경기가 좋을 때 팔고 이렇게 정리가 된 건데 이런 형태로 어쨌든 사업이 진행된 건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공급은 이제 멈출 것이다. 새로운 공급이 멈추려면 민간 공급은 좀 위축될 수 있죠. 그러니까 민간 공급은 재건축 재개발 말고는 서울에 민간 공급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은 어떤 사업이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사업이에요. 누군가 절대적으로 이거 내 땅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지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 땅을 조각조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합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합의를 이룰 수 있느냐? 내가 돈을 조금 낸다고 해야 합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이걸 했을 때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어. 이런 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은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된다라는 기대감에 그 물건들을 사고 있잖아요.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결국에는 이 사업이 없으면 그 가격이 아닌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목동 같은 경우 재건축에 대해서 많이 풀어주겠다고 하니까 뭐 가격이 엄청 뛰었다, 뭐 이런 얘기 기사로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개발이 안 되면 그냥 오래된 아파트예요. 주차도 어렵고 이런 그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아파트거든요. 이런 것도 그럼 사업 안 할까요? 자기들의 니즈가 맞아서, 이해관계가 맞아서 어느 순간이 되면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냥 오래된 집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기 상황이라든가 그 단지의 특성, 그 단지 내의 어떤 분위기, 뭐 또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속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그래서 아마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정부의 공공주도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겠죠. 그게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벌써 전 정부부터 했어요. 100만 호 공급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느냐고 보상하고 땅 사가지고 토지 보상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거기 이제 분양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멈추겠어요? 못 멈춰요. 그래서 2기 신도시 중에서 뭐 했던 데들 나중에 분양한 거, 최근에 많이 분양했던 지역들 있잖아요. 그거 벌써 십수년 전에 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안 됐었지만 결국에는 공급이 되는 시점까지 온 거예요.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이런 어떤 공급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급이 없었다, 공급이 부족하다, 뭐 올해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뭐 전에 대비해서 반토막 났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문정부 시절부터 이 시기에 서울하고 경기 수도권에 부동산 과열을 타고 엄청 많은 분양이 있었어요. 평균 대비해서 서울은 10,000채 이상씩 계속 공급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집이 그에 공급되고 없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누가 갖고 있어요? 그거 오른다고 생각하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못 버티잖아요. 그 기축의 매물이잖아요. 전부 다. 이미 그 누적되는 물량으로 쌓여가고 있는데, 그럼 이 집을 사줄, 집이라는 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누가 살아주는 공간인데 최종적인 소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서울의 사람들, 지금 서울 인구 줄고 있죠. 대부분 경기도 수도권에 막 좋은 데로 막 다 옮겨가고 막 집주인 돼가지고 갔잖아요. 다시 끌어모을 만큼 뭐가 있어야지 올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른다? 이거는 그냥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말이지, 실질적으로 뭐 공급이 부족해서 오른다? 지금 걱정하는 거, 올해 하반기에 분양 예정 물량이 서울 수도권에 13만 7천 호? 이게 이제 올해 하반기에 분양하잖아요. 이거 팔릴지 안 팔릴지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살려면 대출 받아야 누가 들어와 사는데 대출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공급은, 수요가 줄어든 시장에서 공급은 한 채만 돼도 넘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산다는데 한 채 공급됐어. 공급 과잉이잖아요. 이 절대적인 수치의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공급 부족이라는 거는 수요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고, 이 수요 자체가 억눌릴 수밖에 없는, 억눌리는 게 아니죠. 기존에는 가수요가 너무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건데, 능력 안 되고 원래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빠진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공급은 작년보다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그거 다 팔릴지 안 팔릴지 걱정하는 정도로 공급은 과잉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공급 부족이다. 시장에 돈 많은데 주식해서 코인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사주지 않냐. 외국인이 사준다. 제가 외국인 얘기도 한마디 하면,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외국인이 집 사는 비중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1%도 안 돼요. 1%도 안 되고 그중에 60%가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이 다 사간다 기사 막 나오잖아요. 전체 거래 물량 중에 외국인의 거래 물량이 1%가 안 돼. 근데 그중에 중국인이 60%야. 근데 우리가 또 중국인이라고 하면 막 중국 현지 부자가 막 와서 사주는 줄 알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냥 국적만 조선족이지 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이 주택시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수시장인데, 그 시장을 사는 사람들은 이 내수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우리 가게 같은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중국인 국적을 갖고 있어도 여기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 뭐 신도림 이런 데 막 사요. 집 당연히 사지. 왜 안 사겠어. 계속 살아야 되니까. 근데 마치 외국인이 다 사줄 것처럼. 일부 있죠. 고가의 아파트를 외국인이 샀다.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 자금 세탁 또는 외국인이 취득할 때에 주는 여러 규제의 허점들, 뭐 실거주 의무라든가 뭐 이런 거, 자금 조달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는 경우 있어요. 뭐 100억짜리 사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게 전체적인 시장의 얘기냐 이거죠. 이런 어떻게 보면 침소봉대에서 마치 사람들이 이게 전부 다 그런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그래야 집값 오른다고. 집값이 올라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집을 팔아야 뭔가 정리되는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물건 새로운 신축의 공급은 계속 집값이 올라가야 기존 집들보다 싸게 팝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기꺼이 30년, 50년 인생을 저당 잡히면서 그거 무리해서 살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계속 나오는 얘기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합세를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이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하락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집이라는 건 굉장히 무거운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게한테는 유일한 자산,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제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우리 IMF 겪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대폭 떨어지는 현상은 안 벌어져요. 이 상승 하락률 자체가 하락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아요. 왜? 그냥 살면 되니까. 그렇지만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냥 유지하는 사람들은 계속 과거처럼 유지해 갈 것이고 이제 급한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매도가 안 되는 시장일 테니까 그런 이제 금매 거래가 늘어나면서 가격 호가도 좀 낮아지고 가격이 안정화되는 형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